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숨진 이태원 참사 소방대원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져인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2022년에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사실 이분이 그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재난적 사고가 있으면요, 그 현장에 시신을 수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세월호 참사의 김관영 잠수사도 이런 경우와 유사한 겁니다.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에 아직도 그 유가족들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이거는 국가적 책임이에요. 국가적 책임입니다. 응? 이 사람들은 현장에 출동했던 죄밖에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강할 수 없어요. 직업은 경찰이고 직업은 소방대원이고 직업은 군인이지만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12차례나 심리치료를 받았고 끝내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심각한 사회적 집단 우울증을 저는 병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이게 고독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본인들의 힘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더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스스로 극단적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어떤 율이 굉장히 낮고,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점 살자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응? 그때는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든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점 고독해지는 것이고 외롭게 되다 보니까 누구나 이 우울증, 저는 우울병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울병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위의 관심입니다. 제 원래 절에 그러면 우울증이라서 자꾸 집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오게 하고 맑은 공기 마시게 하고 사람들과 마주치게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월호 참사 때 그 시신들, 아이들 올라오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텐트 안에서 그 아이들을 봤던 것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깜짝 놀라갖고 자다가 깰 정도가 있고, 그리고 문득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민중총궐 때 내 눈에 날라왔던,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제 눈으로 직사됐던 그 뭐죠? 체류액, 제가 실명될 뻔했거든요. 막 가끔 꿈에 그런 게 나타나요. 막 물대포가 날아다니고 백남기 어르신이 내 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진짜로 저도 그거는 그냥 내가 악몽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나름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들이 있구나. 내 눈앞에서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를 맞아갖고 쓰러지시고, 그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체류약이 누나를 직접, 제가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체류약이 날라면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하는데, 제가 그때 카메라를 잡고 있다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이게 날라오다 보니까 눈 뜬 채로 체류약을 맞았었어요. 그때 옆에 계셨던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물로 그 자리에서 물로 제 눈을 씻겨주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실명이 될 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저는 이 서초항쟁에 어쨌든 서초항쟁 때 그 100만 명을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장엄한 그 시민들의 그 무대 위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그 무서운,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시민들이
비록 제가 우리 편이고 내가 무대 위에 있었지만 그 시민들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하여튼 중간중간 제가 이 일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현장과 어떤 정치권 이렇게 겪었던 일들이 막 그 2012년 대선 패배 때 그날도 기억이 가끔 나고 2020년 2022년 이재명 대통령 0.73% 질 때의 트라우마도 있어요. 2022년 대선 때 0.73% 질 때도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가끔. 하여튼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고 누구나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분 말고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 다음에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들 대한민국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가가 좀 나서서 이런 집단 트라우마 국민들도 굉장히 피해자거든요. 저는 이 계엄의 트라우마도 사실 나중에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계엄 트라우마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잠을 못 자고 윤석열 탄핵됐나 안 했나 얼마나 이게 국민들이 정신 건강에 해로웠습니까? 하여튼 잘 이겨냅시다. 그럼 내가 이런 거 얘기 대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럼 내가 이명박 얘기하고 박근혜 얘기하냐? 그럼 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그럼 내가 박근혜 얘기하면서 방송하냐? 좀 정신을 차려라. 아유 진짜 저런 도라이들 들어와 갖고 채팅하는 거 보면 내가 허구한 날 그러면 박근혜 얘기하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얘기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지? 아유 진짜 한심한 놈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야 된다. 지금 계속 과방위에서는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통령실이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 임기와 어떤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을 지지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이제 특히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언의 의미는 계엄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보여드렸지만 이 기관장들 임명 시기가 대부분 올 1월, 작년 12월 계엄 전후로 대부분 공공기관장들이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혼란을 틈타서 임명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유고요.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53명.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53명. 이 중에서 22명은 파면 이후 53명 중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된 사람도 22명. 그래서 계엄과 혼란 이런 틈을 타서 반드시 없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거는 민주당이 통과시켜 갖고 아마 다 속아내야 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추미애 의원님이 오늘 국회에서 선출됐습니다. 당연히 선출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춘석 법사위원장 좀 마음에 안 들었었죠.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딱 한마디 했어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춘석 주식 거래했다고 신나갖고 공격하던 국힘당 더 무서운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곧 각오를 하세요.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방문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지금 국힘당이 개소리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이면 끝날 예정이에요. 개소리 잔치. 누가 더 개소리 오래 하나. 지금 국힘당에서 개소리 잔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오전쯤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 것이다. 오늘 그러면 이 방송법 중에 방문진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문진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화방송 이사장, 즉 MBC 이사장을 뽑는 그런 법안입니다. KBS는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에 KBS 사장에 이어서 이제 방문진 이사, 즉 MBC 사장도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문진법을 가장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고 이용마 전 MBC 노조의 홍보국장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용마 이 선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할게요. 이용마 기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9년 8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2019년 8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명박 정권 때 MBC 사장이 누구냐면 김재철이었어요. 김재철. 2012년에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려고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당시에 노조 홍보국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게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MBC 여러분들 흰 고래 수염인가요? 그 노래를 앞서서 그 당시에 170일간 파업을 했어요. 거의 6개월 가까이 MBC가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명박이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김재철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낙하산들을 막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을 그 당시부터 계속 주장했고 이용마 기자님은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김재철을 물러나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김재철에게 눈에 가시였다가 노조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이 이용마를 먼저 날립니다. 이용마 기자님을. 그래서 1호 해직 기자가 돼요. 1호 해직 기자가 돼서 거의 2000일이 넘게 해직 기자로 싸우다가 2016년에 복막암이라는 암에 걸려요. 2016년에. 그리고 해직 5년 9개월 만에 2017년에 그때 누구죠? 최승호 사장이 MBC 사장이 되면서 복직을 해요. 최승호 사장이 MBC 사장으로 되면서 이용마 기자가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암투병으로 뼈밖에 없는 이용마 기자님이 그때 이제 복직을 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MBC를 국민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방문직 개혁에 힘을 쏟았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이 이제는 MBC 사장을 국민이 뽑아야 된다. 왜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떨어지냐. MBC를 국민에게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MBC 사장을 국민이 뽑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방문진법이 오늘 통과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고 이용마 기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왜 이용마 기자님이랑은 좀 인연이 있냐면요. 이용마 기자님이 돌아가시기 한 2018년인가요? 저랑 이용마 기자님이 해직돼갖고 좀 되게 어려웠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막 그럴 때 그 당시에 우리 시민 중에 한 명이
이용마 기자를 좀 돕자고 저한테 제안이 와갖고 1일 카페인가를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 현장에 가갖고 거기서 라이브를 중계를 하고 그 카페의 수익금을 이용마 기자님에게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용마 기자님이랑 제가 2019년인가 돌아가시기 전인가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이용마 기자님이 2019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일본이 7월부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도발을 했었어요. 일본이 경제 도발을 했었어요. 뭐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초항쟁이 9월 16일 날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사법 언론까지 다 쓰레기들과 싸웠잖아요 그 당시에. 이용마 기자님이 아마 지금도 아쉬운 게 2019년 9월 28일 한 달만 더 좀 살아 계셨다 그러면 수백만의 국민이 서초동에 모여갖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걸 보셨으면 언론 개혁도 언젠가는 되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남 일대에서 100만 명 이상의 어떤 개혁을 외치는 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용마 기자님 돌아가신 지 6주기예요. 6주기. 참 멋진 그리고 분이었다 이런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오늘 이 그 이용마법 어떻게 보면 그 방문진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 개정 후 방문진법이 시행 후에 3개월 안에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이사회에서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부터 날려야 돼요. 이 방문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 방통위의 이진숙이가 현재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 구성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게 3개월 안에 오늘 그 어떤 방문진법이 통과됐지만 3개월 안에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3개월이면 거의 한 11월 안에는 이사회가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진숙을 날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방통위원회를 다른 부처와 통합을 시키면 이진숙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갖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검찰개혁에 9월 25일까지 어떤 입법으로 정부조직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개혁법도 있고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과 어떤 미디어 조직을 합쳐서 새로운 부처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진숙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25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들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검찰청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지금 만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9월 25일이라고 딱 못을 박았죠. 9월 25일 날 검찰청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자세하게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검찰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의 외청에 검찰청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검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해 놓은 거는 6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을 넘겼죠. 이제는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검찰청을 없애면서 검찰이 갖고 있던 6개의 수사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대범죄수사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이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처.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6개의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하는 것이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검사들 중에서 자기는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처로 와갖고 그냥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검사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뭐 공소청이 되는 거죠. 공소청에서 검사들은 기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월 25일이라고 못 박은 건 뭐냐면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추석 전에 세우고 나머지 여러분들 디테일한 거 있죠. 질문 잘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요. 그러니까 9월 25일 날 우리가 뉴스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사 77년 말 1948년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그 탄생 이후에 77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어떤 순서로 바뀌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제 그 정부 조직법으로 검찰과 그러니까 검찰청이 없애고 공소청이 되고 어떤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나눠지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좀 보라라고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이제 바뀌면 그동안 검찰이 6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던 거가 중수청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가 뭐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다음에 대형 참사. 이 6개의 수사권을 바로 중수청이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개혁의 4법에도 중수청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만 하고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중수청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그렇죠? 이거를 경찰청 밑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 밑에 놓을 것이냐, 이걸 갖고 조정을 해야 돼요. 저는 경찰청 밑에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찰청에다가 놓으면 좋은 점은 경찰이 수사하는 거와 어떤 중수청이 수사하는 게 결국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다. 단점은 너무 행자부에 과도한 어떤 그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점인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위 밑으로 중수청을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어떻게 되냐? 저는 반대입니다. 왜?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즉 기소청이 있기 때문에 이 중수청이랑 기소청이랑 짜고 니네 수사해서 넘기기만 해라. 우리가 기소해줄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검사들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뭐냐면 보안 수사의 요구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에 현재 민주당은 폐지해야 된다요. 저는 이 보안 수사 요구권 주면 안 돼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얼마나 딴지를 걸고 경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중수청 또 검찰이 갑질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보안 수사 요구가 결국은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보안 수사에 검찰의 수사권 없는 어떤 검찰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뻔히 지네가 또 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국수위라는 게 뭐냐면 나머지 이 공소청 그러니까 중수청 뭐 국가수사본부 경찰 이 모든 권력을
조율하는 이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거예요. 지금 국수위가 뭐냐면 뭐 경찰청, 중수청, 그 다음에 뭐 공수청 이런 그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 수사기관들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일단은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모든 이 어떤 수사 권력들에 대한 통제.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은 국회에서 다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5일 전까지는 정부 조직법으로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없어져요. 이제 공소청이 남는 거죠. 요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있죠. 올 연말까지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중수청을 행안위에 놓을 것이냐,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6개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수청을 행안위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에 놓을 것이냐, 요거를 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수위라고 하는 모든 이 공수처, 그 다음에 그 중수청, 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을 어디에서 이제 그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설명 잘했나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77년 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1948년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있던 검찰과 검찰청 법문에서 사라질 전망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년 만에 수사 기소의 분리를 하는 겁니다. 권력 바뀌면 총리가 마음대로 써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력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권력 뺏기면 우리가 무슨 좋은 법안을 만들어 놓고 해도 얼마든지 권력 뺏기면 쟤네들이 그걸 나쁘게 유용할 수 있어요. 권력을 뺏기면 대통령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장치를 해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6대 범죄 빼고는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해도요. 윤석열이가 그 검찰법을 바꿔갖고 지금 시행령으로 수사 확대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요, 쟤네들은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조직적으로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고 해도 선거 잘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법 만들고 검찰 해체하면 뭐합니까? 다음 총선에도 국힘당이 만약에 200석 얻고 민주당이 정권 뺏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자꾸 무슨 정권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쟤네들이 이제 헌법도 바꿀 수 있는 200석 갖고 있고 정권 뺏기면요, 그건 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투표 잘하고 권력 뺏기지 않고 통제 받을 수 있게끔 끝까지 우리가 정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상하죠? 검찰을 폐지한다고까지,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또 짚어드릴게요. 중요한 거 또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고등검찰, 대검 다 폐지합니다. 니네가 무슨 사법부 흉내내 갖고 고검을 만들고 대검을 만들고 연병을 합니까? 검찰청 폐지가 되면요, 고검도 없어지고 대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소청 하나 있는 거예요. 지방에는 무슨 지방 공소청, 서울에는 서울 공소청 이런 거 있는 겁니다. 무슨 지네가 사법부 같이 우리나라가 사건 분립도 아니고 사법부, 그 다음에 검찰, 행정부, 입법부예요? 지네들 혼자 잘난 맛에 대검, 고검, 연병을 떨었던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검을 왜 필요해요, 지네가? 여러분들 고등검찰이라고 하면서 이 새끼들이 늘
직전에 마음 들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좌천시키고, 응? 왜 그러면 고검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응?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왜 검찰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개길 명분이 없죠. 응? 여러분들 봐도 검찰 예전 같으면 무슨 고구가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뭐 2+에서 막 아다다다다다다 글 쓰고 아다다다다 난리를 치잖아. 검찰이 조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로 보는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공감 갈 거예요. 첫째, 지금 검찰은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지네가 저질러놓은 이런 온갖 비리와 범죄들이 김건희와 함께 같이 지금 사실상 추락하니까 이제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 특검이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건희 사건은 사실상 이렇게 말이 16개 혐의지 그동안 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검찰이 이 범죄를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대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가 제가 분석한 거예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 때문에 검찰은 조직적으로 저항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검찰이 여태까지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려고 그러면 우두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검찰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난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검찰총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동일체라는 구심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저쪽은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강욱이 좋은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놓고 우리를 한다 그러면서 검찰에 항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최강욱은 우리한테는 아주 멋진 검찰의 개혁의 선두주자 같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놓고 전쟁한다는 거라고 하면서 나름 4분 오열돼 있는 검찰을 다시 끌어모으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검찰총장을 어차피 9월 25일이면 공소청장으로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검사 동일체라는 어떤 이 핵심 구심점인 검찰총장이 없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사실상 검찰의 저항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사건을 덮어줬던 검사들이 주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 오늘 인사발령이 있었잖아요. 검찰 조용하잖아요. 검찰 인사발령이 있는데도 오늘 조용하잖아요. 왜? 지네가 봐도 쪽팔리거든요. 김건희 무혐의 처리해준 거. 김건희 라인의 검사들 지금 보면요. 검찰 안에는 김건희 라인의 검사들이 존재하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다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검사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를 비호했던 검사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1형사부장은 부산고검. 고검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검찰청 패싱 출장조사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감찰에 반발을 해서 사표까지 젠틀을 했던 김경목 부부장은 평택지청 형사 2부장. 이건 사실상 좌천이에요. 이 사건을 지휘했던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표. 오늘 여러분들 법무부가 차관급 부장검사급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인사의 특징은 김건희 라인에 대한 수사 라인이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라인, 특히 윤석열 사단은 악질들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비리 의혹이라고 하면서 그 수사를 지휘했던 놈이 누구죠? 어미준입니다. 어미준은 부청지청장은 광주 고검으로 얼마나 이 어미준 난리를 쳤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라고 했던 이 어미준 부천지청장은 광주 고검으로 수사권도 없는 데로 갔고요. 그 다음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보도를 했던 뉴스타파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을 했던 검사가 누구죠? 강백신입니다. 강백신이가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 고검으로,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은 대전 고검. 가장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서울중앙지검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죠.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다 교체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죠.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사장급이지만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사실 검사장급으로 봐요. 이 검사장급의 최초로 서울 1차장에는 최재아 김천지청장 첫 여성 서울지검 1차장이 됐습니다. 2차장에는 장혜영 부산 서부지청 차장이 서울 지검 2차장이 됐고, 3차장엔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 1부장, 반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4차장에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공보 담당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검 마약 조직범죄 기획관은 김현실 부산 동부지청장이 됐고, 대검 정책기획관은 나하나 서울중앙 기획담당관, 대검 정책기획관도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 이번에 임용된 거 보면요, 특수통은 다 빠졌습니다. 특수통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실력 위주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형사부, 그 다음에 기획에 가까운 검사들을 중심으로 인사가 됐다. 여성을 검사 라인에 많이 투입시킨 거는요, 검사 독일체 파괴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을 외부 기관에 많이 파견을 하잖아요. 그걸 많이 다시 검찰청으로 복귀시켰어요. 국가정보원에 나가 있던 2명 복귀시켰고요. 감사원, 법제처,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검사들 전부 복귀. 각각 한 명씩 복귀, 전부가 아니라 각각 한 명씩 또는 2명씩 복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무슨 검찰청 폐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검찰청 폐지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건데 검찰 조용하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있었죠? 윤석열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검찰이라는 이 깡패 조직에 보스가 없는 거예요. 보스가 없다 보니까 전부 입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만 좀 정리해드리면, 9월 25일까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77년간 존재했던 검찰청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공소청이 남아있는 정부조직법이 되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 이제는 검찰의 여직대 범죄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그 중수청을 행자부에다 놓을 것이냐 법무부에다 놓을 것이냐,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청회를 통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 지금 이제 이것도 인력 증언과 공수처의 권한 강화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새롭게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올 연말까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지금 먼저 핵심 쟁점으로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제 조금 제가 첨언을 해주면요, 국가수사위원, 그러니까 요거 검찰청 폐지 법안에 그다음 검찰청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국가수연회 설치 법안, 이게 검찰청 4법이에요. 헛갈리지 마시고
검찰청 4법이 뭐냐면 검찰청 폐지 법안에는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 설치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인데 공소청 설치 법안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다음에 그러면 각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 검찰청이라고 있던 게 이제 서울 중앙공소청, 의정부 공소청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그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 요것도 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직접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폐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요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법안에는 공소청 설치 법안 연결돼 있고 정부조직법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5일까지 새로 짜겠다는 거잖아요. 뭘 짜겠다는 거냐면 정부조직법 32조가 있대요.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조항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는 검찰청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공소청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은 기존의 검찰은 기소 권한만 갖는 거예요. 사건들이 오면 기소할까 말까 그러면 거기서 기소하는 검사가 있는 것이고 그 기소한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하는 검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기존에 있던 수사 검사가 아니라 공소청 검사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 이제 총장이라는 말 없어집니다. 알겠죠? 총장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공소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중수청,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까 말 것인가 요것도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검찰이 왜 조직적으로 정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대가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검사 동일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건희 3번째 출석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건진법사는 먼저 저거부터 해줄게요. 건진법사가 구속이 됐잖아요. 건진법사가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계속 부정을 할 경우에는요, 혹시나 자기가 구속이 안 되고 밖에 풀려나면 검찰의 수사망이 특검의 수사망이 자기 주변을 더 털게 되겠죠. 건진법사가 구속되면 건진법사를 조지지만 건진법사가 구속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면 주변 빼도 박도 못하게 주변을 더 털겠죠.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판단에서는 내가 차라리 지금 구속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어차피 구속될 가능성도 많지만 계속 구속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면 특검의 수사망이 자기 주변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걸릴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자기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3번째 출석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오늘 180분 만에 3시간 만에 3차 조사가 종료됐는데 모레 10시에 재소환을 한대요. 이거는
김건희의 구속 만기가 8월 31일까지예요.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진법사 얘기 마무리할게.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는 통일교의 대선자금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터지죠. 여러분들 지금 윤종호 세계 본부장 건진법사 결국은 통일교 뭐죠?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대선자금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뿌예? 지금 보이시죠? 결국은 건진법사가 계속 밖에 있으면 수사망이 통일교로 번지잖아. 제가 계속 딴 사람들이 무슨 통일교에 그 당원 가입했다 아니야. 이건 대선자금이야. 대선자금이라고 계속 제가 강하게 주장했잖아. 응?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건이 결국은 건진법사 사건은 명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통일교로 번지다 보니까 더 크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들이 저는 오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진법사는 이 사건이 점점 통일교를 조여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제가 여러분들 분석을 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김건희가 여러분들 어제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에게 특히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오늘 심평 변호사를 김건희 측 변호사가 힐난을 하면서 한동훈 영광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뻔한 겁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왜 그러냐? 김건희가 여러분들 특검에 출석하면서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한동훈에게 무한한 영광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자기는 무한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치? 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한동훈에게 무한한 영광을 줘요? 무언 중에 이 발언은 내가 권력자였다라는 게 사실 지금 점점점 드러나고 있잖아. 저는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전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다.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12월 4일날 계엄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다.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년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갔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갖다 놓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를 3년 동안 떠들었어요. 계엄 다음 날도 내란 수계는 김건희라고 외친 게 저 여태까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응?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진술 거부를 하지만 중간중간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게 보도로 나오죠. 그렇죠? 김건희는 제가 김건희 전문가로서 얘기하면요. 김건희는 과대 망상에 빠진 환자예요. 김건희는 환자예요. 망상이 굉장히 심한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엄청난 말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한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어요. 김건희 변호인 측이. 이거는 심평 변호사가 어제 SNS에서 글을 올리자마자 오늘 김건희 변호인 측이 김건희를 부랴부랴 만난 거죠. 진짜 이런 얘기했냐고. 큰일 났다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 그러면서 출석한 자체가 자기는 아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다 떠넘기려고 했는데 무언 중에 심평 변호사랑 만나갖고 한동훈 그 개씨발 새끼가 배신만 안 했어도 그 새끼는 지가 2인자잖아. 지가 황태자였잖아. 막 이러면서 지가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아닌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무한한 영광을 줘요? 무언 중에 자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내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너는 영광을 줄 수도 있고, 영광은 절대 권력자가 주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한 거야, 김건희가.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한동훈이도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서 김건희 변호인 측이 깜짝 놀란 거죠. 김건희 변호인 측이 깜짝 놀라갖고 이거 아니라고 해라.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심평 변호사에게 긴급 취재를 했잖아. 언론 오마이뉴스에서 취재를 했더니 노 코멘트. 말 안 하겠다. 어제 진짜 한동훈 배신 발언 이거 김건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할 수 없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봐요. 김건희가 말한 거 중에 굉장히 뜨문뜨문 있어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부분만 딱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한동훈 배신자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그 부분만. 왜? 변호인들이 그걸 지적해 준 거잖아. 전체적으로 심평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이게 나와야지 사실 정상적인 건데 한동훈 배신자라고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다. 그 부분만 한 거는 변호인단들이 코치해 준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김건희가 말한 한동훈이 쿠데타를 계획했다. 우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여러분들 한동훈 쿠데타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자기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를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야.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무슨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김건희가 얘기하는 한동훈의 쿠데타는 특검 통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뭐죠? 권력을 자기가 먹는 거죠. 불법적으로. 한동훈이가 윤석열 특검을 통과시켰습니까?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친한계가 통과시키려고 한 거냐? 그러면 쿠데타는 뭐야? 권력자의 권력을 뒤집는 걸 쿠데타라고 하잖아. 들어보면 뭐야? 한동훈이가 쿠데타를 계획했다. 이 쿠데타는 뭐죠? 자기의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친한계가 꾸미고 있었다.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가요? 응? 아니 한동훈이가 그런 위치가 아니라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건 뭐야? 윤석열로부터 쿠데타가 아니라 자기 김건희의 특검을 통과시키는 걸 쿠데타로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걸 의원 중에 얘기한다니까. 김건희를 특검에 갖다 바치는 거를 쿠데타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의원 중에 지가 대통령이었다는 걸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의 그 21g 있죠. 관저 공사. 얘네들이 그 관저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여러분들 식사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대통령실 도시락은 아무리 여러분들 알던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서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도시락도 정해갖고 업체들 경호처에서 검사하고 다 하거든요. 공사장 도시락까지 전 과정을 21g이 다 했대요. 이건 뭐냐면 이거 김건희가 뽀찌 먹은 거예요. 뽀찌. 공사 수해, 공사 관저 특혜 거기에 21g이 음식물 반입 이런 것까지 다 주도를 했다라는 것은 뒷돈을 당연히 김건희한테 갖다 바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졌어. 뽀찌 먹은 거예요. 뽀찌. 그 다음에 김건희 계속 이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지금 언론에 지금 밝혀지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년이 이 통화 내역 보십시오. 김건희 통화 내역 이게 한남동 7인방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죠. 강훈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이랑 11회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이랑 11회를 통화를 해요. 얘는 그럼 과거에 어디서 나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낙하산 논란으로 자진 철회됐고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 10회 이기정 홍보기석 비서관 4회
최재혁 홍보비서가 김씨가 먼저 전화. 황정호 이 유명한 전 시민사회신 얘는 거의 남자 몸종. 지 아빠가 강릉의 그 사업가 아시죠? 구회 인사전행 황제관람 기획자 아시죠? 이거 뭐예요? 영부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실의 비서관급들이랑 저렇게 통화를 마음대로 하면 지가 전부 한 거죠. 이것만 봐도 난 요즘 보면 여기저기 유튜브나 언론에서 진짜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 막 이런 그 나오더라고.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였다. 아니 그걸 이제 알았냐고. 응? 아니 그걸 이제 알았냐고요. 응? 요즘 유튜브 보면 그거 아니 그걸 이제 알았냐고. 진짜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는 거. 응? 아니 난 이거 제가 오늘도 아까 낮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진숙도 다 김건희 라인이야. 응? 이동관 이런 애들은 방통 MBC 없애려고 했더니 MB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언론 장악 좀 해본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이동관 뭐 김홍일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이진숙 이런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관봉권 얘기가 이 통일교 자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관봉권은 검찰 특활비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왜 그러냐면 검찰의 변명을 보니까 이게 통일교 자금이 아니구나. 검찰이 관봉권을 뜯어서 돈을 샜대요. 니네가 텔러야? 관봉권을 왜 뜯었냐? 검찰 특활비가 검찰 특활비가 건진법사에게 발각되면 결국은 건진법사한테 있었던 그 돈은 김건희가 준 게 되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그 띠를 왜 훼손을 했을까? 검찰 특활비에서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통일교 자금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거두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관봉권을 검찰 수사관이 뜯어서 돈을 샜대. 니네가 무슨 돈을 왜 세냐고. 은행이야? 돈을 왜 세? 응? 빨갛지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 그럼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까지 왜 할까? 뭘 보호하려고? 검찰밖에 없어. 검찰 관봉권은 검찰 특활비였던 거야. 아니 그걸 왜 뜯냐고. 뻔히 얼마인지 아는데. 그래서 김건희가 받은 그러니까 건진법사에게 준 돈은 검찰 특활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덕수 내란댕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제발 구속시키지만 좀 낙타 요렇게 손톱 닮았죠. 손톱 한덕수 요렇게 하면 낙타예요. 낙타. 한덕수 닮았어요. 근데 한덕수가 맨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계엄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다가 특검에서 결국 20일 영장을 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 그렇죠? 22일 세 번째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기억이 없다. 갑자기 그 양복 주머니 안주머니에 있었다 얘기했는데 두 번째 조사할 때 자기가 윤석열로부터 직접 받았다. 지금 그래도 너는 영장이다. 진작 자박했으면 영장이라도 안 치지. CCTV 딱 걸리고 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변호인 이럴 경우에는요 왜 갑자기 신격 변화가 오는 거냐면요 변호인들이 이거 더 이상 부정 못한다는 거예요. 구속 면허를 하면 인정하자. 왜 그러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증거 인멸을 할 게 없잖아요. 특검이 다 갖고 있어서. 그러면 증거 인멸,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증거 인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는데 한덕수가 이제 저거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인정한 거예요. 도주의 우려는 없고 이미 CCTV나 그날의 국무회의의 모든 자료는 특검이 확보하고 있어서 구속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이라고 봐야 돼요. 변호인의 조력. 이거는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자. 그래서 형량을 처음에는 무죄로 오리발을 내밀다가 이제는 형량 줄이기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형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처음에는 아예 무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가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증거들이 발견되니까 최대한 형량 줄이기로 이제 윤석열에게 떠넘기는 걸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최상병 특검이 굉장히 꼼꼼한데 런종섭 기억나시죠? 런종섭이가 호주 대사로 급하게 도망갈 때는 법무부와 심의정과 여러 가지 국방부와 다 연관이 돼 있죠. 외교부 조태열까지.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래서 특검이 이제 그거는 내란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거 최혜병 특검에서 거기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최혜병 특검이 남은 건 뭐죠? 런종섭이 갑자기 들어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저기서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런종섭 돌아오지 않으면 선거 망친다라고 했던 그때 분위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도 런종섭 빨리 돌아오라 그래라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선거 다 망친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래서 이제 런종섭이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사유가 무슨 방산회의가 있어서 느닷없이 호주 대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방산회의가 열려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검찰에 출석을 해요. 지금 특검이 보는 게 뭐냐, 이 방산회의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방산 공관장 회의가 왜 열렸냐, 개최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 절차상 위법이 없냐, 결국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급조됐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런종섭이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급조된 회의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도피성 출국이었지만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은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관장 회의를 연 것이다. 이렇게 자진 귀국을 위해서, 런종섭이라는 소리가 이제 자진 귀국을 위해서 급조된 거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검 수사 잘하죠. 특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김건희 내란 요괴, 윤석열은 내란 수괴, 김건희는 내란 요괴.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김건희 사건은 여러분들 3년 동안을 뒤져야 되는 사건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선거, 인사 모두가 김건희가 관여돼 있어요. 특검의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님이 특검 기간 그리고 인원 확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소리가 16개 사건을 수사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관봉띠 훼손도 김건희 특검에서 해야 되고 수사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했는데 지금 개정안이 어떻게 되냐,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수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을 하고,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1년을 뒤져도 김건희는 민중기 특검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관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죠. 이런 대한민국의 천박한 요괴가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진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불과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민중기 특검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서영교 의원이 저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마 제가 이번에는 좀 구속 기간도 막 1년 이렇게 좀 늘려주고 저는 계속 특검에서 좀 수사 인력도 확확 늘려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누구예요? 빵진숙,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그 다음에 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리고 인권위원 김용 의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장의 고위급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자는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가 국힘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태웠고, 지금 보훈부가 감사원에다가 김영석 독립기념장을 감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김영석이가요 임명되는 과정이 하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김영석은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김영석이를 임명할 때를 보면요, 그 당시에 광복회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됐어요. 임추위에서 배제되고 이 과정이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그 김영석 관장과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부설연구소 소장이니까 특수관계예요. 원래 이렇게 위원장이나 그 임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후보와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직에서 재척 사유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석은 임명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광복회는 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종합대학원 석좌 교수들과 함께 윤석열을 상대로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된 사건이에요. 이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날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한대요. 그래서 이 임명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훈부에서 김영석 감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뭐냐면 이건 개인 비리, 학술 연구비 지원, 독립기념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과정,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수차례 지적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얼마든지 날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아나무인, 진짜 극우 김영원 인권위원이죠. 이명헌 특검이 출국 금지시켰어요. 제가 보면 김영원은 구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김용현이가 여러분들 지금 알다시피 고 최혜병 특검이 터졌을 때, 최혜병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인권보원위원이었어요. 군인권보호위원이었는데 얘가 처음에는 그 박정훈 대령을 긴급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을 그 인권 침해 증정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런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기각을 시켜요. 기각을 시킵니다. 최병 특검 즉 이명현 특검이 이걸 잡은 거예요. 박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과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이 바로 그 당시에 군인권 보호위원이었던 김영현이가 주도하여서 모두 기각시켰고, 그 기각 이유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이후에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출국 금지시켰어요. 왜 출국을 금지시켰냐면 이 김영현이가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10월 달에 해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출장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특검 수사가 연장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못된 짓거리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예, 우리 김남국 지금 비서관님 2심에서도 코인 논란 2심에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진짜 이거는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 주면 그 언론에서 받아쓴 제2의 저는 조국 사태라고 봤거든요. 김남국 검찰개혁 주장하던 김남국 의원을 마치 파렴치한 어떤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그 기사를 퍼날랐던 기자들,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여러분들 그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거는요, 김남국 의원 있을 당시에는 코인이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치 김남국 의원이 불법으로 한 것 같이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고소고발 남발하는, 우리 진영에도 우리 진영인 척하면서 고소고발 남발하던 새끼들, 저를 배임 횡령했다라고 연병하던 새끼들,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고발하던 새끼들, 지금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하명을 받아갖고 무차별한 고소고발하는 새끼들 반드시 저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국힘당 선거 내일 여러분들 국힘당 저거 알고 계시죠? 내일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국힘당의 새로운 대표가 뽑게 되죠. 내일 국힘당의 전당대회인데 별로 관심은 없지만 국힘당 전당대회 하면 떠오르는 게 전환길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면 참 웃기죠. 금요일날 전당대회 해갖고 일부러 안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전당대회가 열리지만 50% 과반 넘는 사람이 없어서 24일, 25일 날 나머지 결선 투표를 해갖고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제 더 무게를 둬요. 그러니까 국힘당의 당대표는 8월 26일 화요일 날 결정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뭐 김문수 대 장동혁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날인 될 것 같은데, 국힘당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전 그거를 좀 분석해 주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망가지거나 이 정도까지 구구가, 그러니까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 전환길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여기저기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든 언론에서 전환길 뉴스가 거의 도배를 했죠.
이 못된 국힘당은 왜 이런 착각을 할까? 얘네들은 역사적 후퇴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가 51대 49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좀 갖게 말씀드릴게요. 51대 49라는 선거는 깨졌습니다. 이제 51대 49라는 선거가 깨졌어요. 선거판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직도 51대 49라는 착각에 빠져갖고 우리가 내란을 일으키든 계엄을 하든 뭉치면 이긴다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 수개건 나발이건 TK를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면 우리가 무조건 51대 49의 싸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51대 49가 깨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념 지향적인 선거의 제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여러분이나 나같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과거같이 국힘당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찍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겠죠. 뭐 20%. 사실 이제 선거는요. 저도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중도에 의해서 갈립니다. 근데 그 중도가 옛날같이 국힘당이 빨갱이 몰이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용적이고 정치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중도들이 이제는 국힘당에서 멀어진 거예요. 이제는 국힘당은 중도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요즘의 중도의 스탠스는요.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더라고요. 중도의 변화를 제가 살펴보면요. 이제는 국힘당은 안 된다가 먼저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에도 마냥 자기네들이 매일 표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민주당이 잘못하면 반사이익적으로 국힘당에다가 투표를 했지만 적어도 최근 트렌드는 아무리 그래도 국힘당은 못 찍겠다가 트렌드예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국힘당을 못 찍겠다 그래갖고 민주당을 찍는다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얘네들은 아직도 국힘당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이 꼬라지를 보면 그냥 시대의 착오적인 언제부터 51대 49회라는 공식이 깨진 지가 사실상 지났는데 그냥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TK를 뭉치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배신자다. 그러다 보니까 외연확장이라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당해봐야지 정신 차려요. 저는 이번에 국힘당은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든 장동혁이가 당대표가 되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쪽은 분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국힘당에서 당연히 친한계나 탄핵 찬성파나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다 탈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죠. 특검 수사에 의해서 친윤계나 탄핵 찬성파들이 싸그리 소멸되면 탈당을 안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들은 영남 기득권을 지키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 공천권을 휘둘르려고 할 거고 결국은 친한계나 탄핵 찬성파들이 공천권을 못 갖겠죠. 그럼 이 정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100%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신당 창당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이 정당에 남아있어서 지방선거에 친윤계 위에는 나머지 친한계나 탄핵 찬탄파 같은 경우에는 공천 안 줄 거 뻔한데 전환길 공천 준다는 당에서 뭘 있겠냐고. 특히 수도권에서 전멸한 국힘당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있겠냐고요. 응?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이쪽은 분당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되죠. 이 돈을 포기하고 나갈 것이냐.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탄핵 찬성파들이 버티다가 오히려 지방선거가 망한 다음에 오히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 왜 그러면 밖에 나간다고 당선될 확률이 없어갖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당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갖고 이 미래가 없는 정당에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국힘당은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니까 그 결정은 김건희 윤석열의 사법부 즉 1심 선고나 어떤 무기징역 또는 사형 김건희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국힘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통일교 대선 자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일교랑 윤종호랑 김건희 녹취록이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종호가 우리 지역과 회사들이 다 동원해 갖고 당원 가입시켰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힘당은 지금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면서 국힘당 압수수색을 막고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당원 명부를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당원 명부를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는 국힘당 당원의 통일교 신자, 신천지 신자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의 친윤파들은. 그러니까 거부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통일교 애들이 잠입해갖고 지금 국힘당에 어떤 책임당원이 돼 있다든가 신천지 애들이 들어와서 책임당원들이 돼 있으면 오히려 국힘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딱 속아내야 되는 게 맞죠. 응? 왜 그러면 국힘당의 원래 베이스의 지지 기반층은 개신교잖아. 응? 보수 개신교자들이 사실상 국힘당의 큰 정치적 기반인데 보수 개신교에서 통일교는 학을 뜨거든요. 통일교 신천지는. 왜 그러면 보수 개신교 신도들을 빼가는 게 신천지와 통일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아무리 국힘당을 지지해도 통일교나 신천지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극구 학을 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국힘당 애들이 이번 기회에 특검에 손을 빌려서 자기네 당원에 숨어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애들을 솎아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국힘당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나 지금 국힘당의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뭐죠? 자기네 당원 명부가 오염됐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네 당원 명부가 오염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게 절대 당원 명부를 넘겨주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정말 그게 의심스러우면 오히려 특검에 손을 빌려갖고 걔네들을 색출하는 게 국힘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데 이 당원 명부가 오염됐다는 게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통일교의 불법 대선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법 대선 개입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이 여기저기서 통일교의 돈이 흘러나왔다는 특검에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면 뭐죠?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란으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는 굉장히 헌재에서 이기기 힘들다. 이유는 계엄 해제 때 국힘당 의원이 18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힘당 전체로 보면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기각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국힘당이 불법적인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잖아요. 정교 분리. 이 원칙이 위배되고 이단들이 불법으로 대선 경선판부터 해갖고 대선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거기에 불법적인 대선 자금으로 대통령 선거를 국힘당이 치렀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잖아요. 국힘당 전체가 해당되잖아. 통일교의 불법 대선 자금이 각 지역으로 퍼져갖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그럼 국힘당 정당 해산 사유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검에 손을 빌려서 깨끗한 당원 명부를 갖고 싶은 게 국힘당이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살아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당 해산 사유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가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국힘당은 진짜 한 지붕 두 가족이고 오히려 이번에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가 되든 탄핵 찬성파나 친한계는 결국은 특검에 협조를 할 거예요.
지네가 살 길은 이제 친윤파들을 특검이 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기대와 아쉬움을 좀 얘기할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의 약속 존중한다. 즉 역대 정부가 내린 합의와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 역대 정부가 내린 합의와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본 역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위로와 사죄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거를 또 다시 뒤집고 그래갖고 문제보다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사죄하라는 거예요. 사죄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일본 방위를 앞두고 일본의 이시다 총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니네가 사과 반성 또는 이거는 나머지는 니네가 이제 해라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사실 제가 이거는 뭐 욕을 먹더라도 한마디 할게요. 국가 간에 내린 합의와 결정을 뒤집지는 않겠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이거든요. 이거는 실효과 그 문제가 아니에요. 2015년 한일 박근혜 정부에서 내린 한일 위안부 협정은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유엔의 여성인권 기구조차도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보상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진실정의 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던 거예요.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 그러나 2015년에 잘못된 것으로 무효라고 했던 합의를 갑자기 2025년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일본 한일 위안부 협정은 아니라고 해서 몇 년을 투쟁을 하고 싸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리 실용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뒤집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위안부 합의 파기하라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갑자기 2025년에 갑자기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 물론 실용 외교, 어떤 일본 방위를 앞두고 일본의 스스로 나머지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고 좋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새 역사 화해 제안을 한 것이죠. 일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나머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떤 이시다 총리의 어떤 반성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옳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2015년의 기억을 떠올리면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당사자들 안중에도 없고 갑자기 위안부 보상금을 우리나라가
기업들에게 삥 뜯어갖고 100억을 준비한 다음에 나눠준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돈 안 받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상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 대표가 사면된 다음에 SNS에 된장찌개를 올렸어요. 된장찌개 먹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된장찌개 올린 사진을 서민 코스프레 한다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게 원래 뭐 미슐랭 몇 스타의 고깃집에서 된장찌개 올린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천박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된장찌개를 먹으면 서민이고 고기를 먹으면 부자다. 이 진짜 유치한 이 논리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 된장찌개 김치찌개는요 가난하고 부자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은 된장찌개를 서민 음식이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장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는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나오면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인식이 너무 웃긴 거야. 된장찌개는 서민 음식. 근데 조국이 된장찌개를 찍어서 올린 게 서민 코스프레였대. 아니 된장찌개 기업 회장들은 돈 많다고 된장찌개 안 먹어? 김치찌개 안 먹어? 이 무식한 것들아.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서민 음식이 아니라 이런 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선호하는 음식인 거예요. 응? 이거 국힘당도 서민 코스프레 했다고 비판하고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아직도 이런 수준 떨어지는 여러분들 된장찌개가 왜 서민 음식이야. 해외에 나갔다가 여러분들 며칠 한 일주일 한 달 여행 갔다 오고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찌개 같은 거 아니야? 느끼해서 이거는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인 거야. 선호하는 음식인 거야. 난 너무 트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고기를 먹으면 부자, 된장찌개를 먹으면 서민 코스프레다. 이 마인드가 너무 웃긴 거야, 난. 난 진짜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된장찌개 사진만 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만 올렸다고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나 이 생각들이 너무 웃겨요. 내가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야 이 도라이들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 안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냐. 군대 갔다가 군대 예전에 갇혀있다가 나오면 맨날 처음에 짜장면 탕수육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 응? 내가 스파게티 좋아하면 제대해서 스파게티 먹는 거고 내가 오랫동안 어디 나가 있다가 돈가스가 먹고 싶으면 돈가스를 먹는 거야. 무슨 된장찌개가 서민 음식이고 고기가 부자 음식이고 좀 이런 이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의식은 좀 버리자. 응? 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 이거 진짜 이 부자는 소고기 먹고 가난한 사람은 된장찌개 먹고 그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요즘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진짜. 네, 오늘 대부분 다 짚어드린 것 같은데 오늘 뭐 안 짚어드린 거 있나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